여러분, 정부가 경제나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인구 구조를, 그러니까 이 거대한 데모그래픽을 입맛대로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참 흥미로운 질문이죠. 오늘은 바로 이 통제의 환상이라는 꽤 묵직한 주제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번 해설 자료에서는요, 각국 정부의 인구 정책들이 실제 현실 세계에서 과연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 겉과 속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볼 겁니다. 정책의 진짜 의도와 우리가 마주한 결과의 차이, 복잡해 보이는 표면 아래 숨겨진 진짜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보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드맵입니다. 출산 억제, 출산 장려, 이주 및 국경 관리, 고령화 사회 적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정책의 전환까지 이렇게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순서대로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출산 억제 정책입니다. 중국과 인도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죠. 과거의 정부가 인구를 억제하려고 얼마나 극단적인 방법까지 썼는지 아시나요? 1980년에 시작된 중국의 한자녀 정책은 말 그대로 강력한 국가 통제였습니다. 입학, 주택, 취업 같은 생활 밀착형 혜택들을 무기로 썼거든요. 반면 1970년대 인도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1976년 당시 인도 공무원들한테는 불임수술 지원자를 채워야 하는 할당량이 떨어졌습니다. 2자녀 규범을 어기면 자녀의 학교 보조금이나 심지어 상수도 혜택까지 끊어버렸죠. 정말 어마어마한 통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바로 이 숫자입니다. 인도가 무려 반세기 동안이나 그렇게 강압적으로 불임 프로그램과 억제 정책을 밀어붙였는데도 2020년 기준 인도의 합계 출산율은 2.2명이에요. 여전히 현재 세대를 대체하는 수준 이상을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의 그 강력한 통제도 대가족을 선호하는 오랜 전통 문화를 완전히 꺾어버리진 못했던 거죠. 그럼 정책이 꽤 잘 먹혔던 중국은 상황이 나았을까요? 중국은 실제로 출산율을 1.5명까지 확 낮추는 데 성공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의도치 않은 결과가 터졌다는 겁니다. 보통 생물학적인 정상 출생 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 105명 선이거든요. 그런데 2017년 중국은 이 숫자가 무려 112명까지 치솟았습니다. 뿌리 깊은 남아 선호 사상의 한자녀 정책이 더해지면서 결과적으로 심각한 성비 불균형과 수백만 명의 잃어버린 소녀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경제를 돌릴 젊은 노동력이 턱없이 부족해지는 거대한 역풍을 맞고 만 겁니다. 두 번째로 볼 건 정반대의 상황, 즉 전 세계적인 출산 장려 정책입니다. 이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볼게요. 국가의 경제 엔진이 멈출까봐 덜컥 겁이 난 선진국들이 어떻게든 아이를 낳게 하려고 쏟아내는 절박한 금융 인센티브들입니다. 자녀 양육에 드는 기회비용을 낮춰주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프랑스는 빵빵한 가족수당에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주고요. 헝가리는 무려 5번의 무료 시험관 시술에 주택보조금까지 얹어줍니다. 호주도 과거엔 아이를 낳으면 최대 5,000달러까지 현금으로 베이비 보너스를 쥐어줬죠. 자, 과연 이게 통했을까요? 이 호주 사례가 참 많은 걸 말해줍니다. 보너스 도입하고 나서 2008년에 출산율이 2.02로 껑충 튀었어요. 겉보기엔 대성공 같죠? 그런데 2014년에 이 정책은 결국 폐지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낳는 아이 수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라 그냥 그 혜택을 타려고 아이 낳는 시기만 앞당기거나 미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이른바 에코 효과에 불과했다는 뼈아픈 비판을 받은 거죠. 세 번째 주제, 이주와 국경 관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가의 전체 인구를 늘리거나 줄일 때 이민 정책만큼 정부가 쓰기 좋은 직접적인 카드도 없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지가 국가가 외부 이동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데요. 국가들은 보통 국가안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이렇게 물리적인 장벽이나 표지판으로 국경의 흐름을 꽉 쥐려고 하죠. 심지어 이동의 자유를 자랑하던 유럽 국가들조차도 노동 허가 쿼터나 국경 통제를 슬그머니 다시 도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현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샌디에고의 고속도로 경고 표지판입니다. 정책의 거창한 목표와 실제 현실 사이의 그 커다란 틈, 우리는 이걸 이민격차라고 부르는데요. 1986년 미국의 이민개혁통제법 IRCA도 고용주들을 제재해서 미등록 이주를 막아보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왜냐고요? 싸게 일해줄 노동력을 찾는 강력한 경제적 수요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한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거대한 장벽을 넘고 위험한 도로를 건너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국경 밖에서 들어오는 것만 막는 게 아니죠. 정부는 자기 나라 안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도 통제하려고 듭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중국의 호구, 즉 호적제인데요. 농촌 사람들이 도시로 너무 몰려드는 걸 막아서 급격한 도시화 문제를 관리해보려던 거였죠. 하지만 이거 오히려 엄청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도시 안에 열악한 빈민가인 이른바 성중촌을 만들었고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기본적인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에서 쏙 빠지게 되는 끔찍한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해버렸거든요. 네 번째로 살펴볼 건 이제 전 세계가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변화, 바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적응입니다. 지금까지 쭉 보셨다시피 출산율을 마음대로 조작하거나 이동의 물결을 억지로 막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는 지금 인구 고령화라는 거대한 종착역에 속속 도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무서운 게 바로 경제적 압박입니다. 수명은 길어지고 아이는 안 낳는데 베이비붐 세대는 우르르 은퇴를 시작했죠. 일할 젊은이들은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노년층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당장 미국의 메디케어나 각종 사회보장 제도들이 줄줄이 재정 고갈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심지어 인구 과잉을 그토록 걱정하던 중국조차도 이 고령화의 공포 때문에 결국 2015년에 그 철옹성 같던 한자녀 정책을 완전히 포기해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 각국 정부들의 스탠스도 확 바뀌었습니다. 인구 변화 자체를 억지로 멈춰보려던 것에서 이제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관리하는 쪽으로 돌아선 거죠. 의무정년을 폐지하거나 연금 받는 나이를 늦춰서 사람들이 더 오래 일하게 만듭니다. 또 노인분들이 요양원 같은 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살던 동네에서 계속 지낼 수 있게 돕는 제자리 고령화 정책을 펴고요. 대중교통이나 안전 인프라를 넓혀서 이른바 고령 친화 커뮤니티를 구축하는데 엄청난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글로벌 정책의 전환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런 변화무쌍한 현실 속에서 국제사회의 시각은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지금 보시는 이 문장이 그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기가 막히게 요약해 줍니다.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만 해도 전 세계가 인구 폭발 때문에 말 그대로 패닉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즉 SDG를 한번 보세요. 놀랍게도 인구를 줄이겠다는 목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 대신 사람들의 건강, 여성의 성평등, 자발적인 가족 계획, 그리고 고령화 대책 같은 삶의 질 문제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짚어본 방대한 내용들 하나로 모아볼까요? 각국 정부는 낳지 마라, 낳아라, 들어오지 마라 하면서 끊임없이 인구 정책의 레버를 당겨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끔찍한 성비 불균형이나 호주의 에코 효과, 미국의 그 좁혀지지 않는 이민 격차에서 똑똑히 보셨죠. 실제 현실 세계 속 인간의 데모그래픽은 정부의 통제를 비웃기라도 하듯 아주 주체적이고 끈질기게 움직입니다. 완벽한 인구 통제가 단지 일시적인 환상에 불과하다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건 명확해집니다. 앞으로 인구를 어떻게 억지로 조작할까가 아니라 다가오는 이 거대한 인구 구조의 파도 위에서 얼마나 유연하고 튼튼한 사회를 지어 올릴 것인가, 바로 이거죠. 오늘 해설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묵직한 질문이 여러분께도 좋은 생각거리가 되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집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